국제뉴스에 더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 처음으로 저희 시사인 유튜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환대에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불려왔구만.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도 시사인은 유튜브는 처음 출연이신데요.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짧고 굵은. 네. 그럼 그렇죠. 나는 건배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뭐 이름이시니까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이승원 평론가도 가장 사랑하는 네. 이 원로 우리 사회 어르신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최연사. 오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장관님. 아니 3프로 TV에서는 그때는 MC인가를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맘먹네. 함께 하나 있어요. 예, 두 분의 지혜를 더해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이 세계를 읽을 수 있는 눈이 길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핵잠수함 관련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떤 언론은 핵잠이라고 쓰고 어떤 언론은 원잠이라고 쓰더라고요. 조선일보는 계속 원잠이라고 쓰는데 그게 그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예. 예. 왜 다르겠어요? 원잠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공격성이 적다고 보는 말이죠. 핵이라는 게 워낙에 북핵 문제 때문에 좀 그 핵이라는 단어가 좀 두려운 좀 뭔가 어감이 세다라고 그렇지. 느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예. 예. 그래도 사실 이제 적확하게는 이제 핵잠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을 2030년 중반까지 이제 진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드디어 핵잠을 가지는 나라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작년 그 에이펙 때 예. 트럼프 대통령 즉석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가지고 트럼프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제기를 하는 걸 보고는 절대로 저것은 그 안보실 참모들이 써준 말씀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실무자 이야기를 할 수 그럼. 없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직업외교관들은 내가 보면은 미 국무부 한국과 직원 같은 소리를 해요. 사실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예. 저건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저게 아마 약속을 대통령을 했지만 밑에 이제 에너지부, 국무부 굉장히 좀 시간 끌면서 애를 먹이고 그럴 텐데 저거 감당이 될까?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의 약속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라고 그럴까 강력급 인사들을 좀 미국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팀으로는 그거 어려워요. 지금 싹 다 갈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30년대 중반에 이제 뭐 일본 이름도 정했던 거 그렇죠, 아마? 예,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장보고 N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예. 네. 그래도 대통령이 빨리 끝내자고 그러니까 안규백 국방장관이 30년 중반에 일본을 띄우고 그다음에 계속 그걸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 에너지부가 쉽게 협조할지는 의문이에요. 그 비슷한 것이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예, 그 이야기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먼저 이제 핵잠 2030년대 중반 진수 예정부터 조금 다뤄보면 여튼 대통령이 꺼내 들어서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보좌진들의 보좌는 잘 안 될 수 있어서 좀 스텝들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띄우면은 그 밑에서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볼에 넘어오는 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먼저 쳐다보다 볼은 가버리는. 좀 참모들이 대통령 뒷받침을 못 해요 지금.
못 쫓아가고 있군요. 응? 못 쫓아가요. 예. 사실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석방해오는 이슈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외교부 차관은 그렇죠. 대통령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여요. 아니 뭐 무슨 별도 보고를 해. 예. 근데 보고는 별도 보고 한다고 해놓고는 야 근데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우리가 뭐 이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말씀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걸 잘라버린 것처럼 보고 잘한다 잘해. 이재명 대통령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 그날 이 장면을 예.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겠구나라는 예. 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냥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 카메라 켜진 상태에서 일부러 그 얘기를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료들을 그렇죠. 질책하는 모습. 네네네. 이건 뭐 질책 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대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고 장관이 계속 걱정하시고 우려하신 것처럼 기존 관습대로 하려는 그 관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저 앞에 나서고 있는데 관료들이 뒤에 본 것 같아요. 글쎄, 네네.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마 감정이입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 정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의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국제법을 대놓고 어기고 있어요. 이번에 이란 공습도 이스라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관료들이 쩔쩔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느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는 거랑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인식차를 드러낸 것 자체가 저는 잘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승환 평론가도 예전에 이제 외교부 통일부 출입했을 때 그 안에 어떤 관료들의 그러니까 뭔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소위 말해 이제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저도 벌써 한 20년 전이라서 지금 젊은 외교관들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저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또 20년 전이라고 위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혹은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시기에 출입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외교부 라인의 어떤 워딩들을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대통령 혼자 좀 외로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핵잠 관련해서는 그럼 좀 진행은 이제 뭐 밑에 스텝들을 바꾸긴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이 이제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플랜을 꺼내 들었으니까 쭉쭉 간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참모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뭐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터뜨렸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팩트 시트 만든 다음에 뭔가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일긴 있거든요. 그동안의 한미 관계 특히 그 무기 시장이라고는 무기 시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북한의 비핵화도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분야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그래요? 비핵화가 돼버리면은 겁날 것이 없으니까 북한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새로 나온 미국 무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연결. 무기시장 관리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게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 문제를 풀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또 시간을 끌고 뭐 이럴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또 무기 팔아먹어야지.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니 진짜 장사 속이에요. 근데 지금 그 2025년에 얘기가 나온 건데 핵잠수함 기술 주기로 사실은 그 별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NPT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동맹 오랜 역사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진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소위 이 사고 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거 없으면 북한은 뭐든지 하잖아요. 핵무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면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실무 관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모르고 무기 시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부나 미 국무부 국방부 사람들이 하여튼 매번
그 뭐 일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이거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예. 한 6개월 끈다든지 그러면서 해를 넘기고 임기 넘기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 지금.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예. 지난 그 19일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우리 박윤주 차관하고 그 후컷 정부 예. 차관과 이제 회담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이제 실무 협의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 수준에 온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우라늄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1, 2, 3 어그리먼트로 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게 좀 막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건 미국은 국무부고 예. 우리는 NSC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NSC 차원에서 한다라는 건 전체 협의를 이제 거쳐서 총괄한다는 의미인데 거기는 국무부가 주도가 돼서 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국무부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리고 그 우라늄 제공이나 원자력 협정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부서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뭐 원자력 위원회 해가지고 한 5개 정도가 최소한 다 합의가 돼야지만 미국 안에서. 네, 미국 예. 안에서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예를 들어 조선일보 같은 데서 뭐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전 첫 번째는 그쪽 내부 사정도 있고 예. 1월 3일 날 마두로 납치하느라 2월 28일 날 이란 침공하느라 그렇네요. 이들이 바빴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었고 내부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고 우리 내부에 또 준비할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방법을 찾자면 기술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예. 오커스상에서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을 받기로 한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 협정을 의회에 제안하면 거기서 특별히 반대가 없는 한 말씀하신 거는 이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푸시해서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조금 이렇게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게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 주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 한국인의 있습니다. 속도에선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조금 것들이죠. 답답한데 그쪽 일이 많이 예.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아니 몇 번 내가 이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MC와 패널 자격으로 몇 번 해보더니 내 속을 벌써 다 꿰뚫어봐. 아, 정세현 번역기. 할 말을 다 먼저 해버리네. 아유, 아니, 충분하게 예, 두 분의 합의 지난번에 좋으셔서. 예. 3프로 TV에서 그 대담을 하면서 오직 하면은 야 박사로 다르구나 그런 얘기 했겠어요. 박사 수련대 계속 박사라고. 네, 아까 잠깐 안규백 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사실 대통령이 이제 핵잠수함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전작권 이야기 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작권 회수와 관련해서 환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안규백 장관의 워딩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모습이 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아까 댓글창에도 이제 어떤 그 관료화되어 있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모습에서 안규백 장관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대통령이 이야기했냐면 안규백 장관은 어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크게 말하자. 문제가 없다. 예, 대통령은 크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지 맞다.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바로 그 얘기 관련해서 원래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아, 시간을 흘러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 2007년에 한미 간에 합의를 하기를 노무현 정부 때죠. 2012년 4월 17일 날 미국이 우리한테 돌려주는 걸로. 예. 미국이 반환하면 우리는 좀 환수하는 건데 그런 날짜를 정해놨죠. 근데 4월 17일이라는 게 50년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20일도 안 된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넘겨버렸어요. 예. 7.14가 뒤집으면 4.17입니다. 하여튼 그런 숫자의 그 재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문제로 만들어 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2012년이라는 시점은 이명박 정부 재임 중이에요. 예. 북핵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2012년 4월 17일 그걸 찾아오냐.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단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2015년 12월 31일로 밀어놓자. 그때까지는 또 시간 문제였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더니 이걸 조건 문제로 바꿔버렸더라고, 미국이. 아, 그때 미국이 바꿨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넘겨주겠다. 전시자 작전권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한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연합훈련도 하고 해도 아직은 모자란데, 아직은 덜 됐는데 하면서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데 계속 뭐가 부족해 하면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연기를 하는 거야.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또 시간 끌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면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거 찾아오지 말자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아이고, 북핵 문제 해결의 기준이. 글쎄, 그러니까. 야. 천지문간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문재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조건이 충족돼야 찾아오는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 조건 충족할 때까지 우리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식으로 그 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상황이 꼬였네요. 그러니까 될 듯하면은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 조건이 충족됐는지 판결을 미국이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네네. 그러니 100년 하청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은 이제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대신 원래 이 문제는 시간 문제였었지 조건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간 문제로 하자. 그런데 이제 시간 문제도 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2029년 3월 달에 물려주겠다고 그러는데 2029년 3월이면은 트럼프 정부는 끝난 뒤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에 들어서 힘없고 그럼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또 미뤄진다.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쓸데없이 당신네가 제기한 일정 표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땡기자. 말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혼자 얘기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말씀하셔도 돼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다른 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뉴스공장에서 내가 뉴스공장 나간 날 말하셔도 돼요. 그때 그 김병주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사성 장군이고 뭐 조금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장군이라고 불러야 기분 좋지. 김 장군님. 의원보다. 그게 뭐 300명인데 사성 장군은 대한민국에 7명밖에 없어. 네네. 그래도 헌법기관이. 그렇지. 아니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렇게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단계를 다 거쳐야 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 어때? 그래서 내가 농반 진반으로 경기지사 나가봐야 공천도 안 될 텐데 그거 하지 말고 지방선거 끝나면은 차라리 국방부 가서 화끈하게 해보시오. 장관으로서 역할을 좀 하라고. 김 장군이 가면은 사성 장군, 삼성 장군들이 뭐 미국말 들어야 된다는 얘기할 때, 야, 내가 해봐서 알아, 임마. 설마. 그게 주기 싫어서 조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고 시간 문제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급에서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 조건을 시간 내에 맞춰 나가는 식으로 밀어붙여야지. 이게 지금 브론슨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원래 이 문제가 정치적 편의주의에서 결정됐던 거야. 그 당시 오히려 본인들의 편의주의 때문에 미뤄졌던 그렇지. 것이다. 그때는 미국이 저희들이 그냥 전략적 기동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저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주한미군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한미군의 소위 뭐 전략적 기동성을 높이려면은 차라리 이거 돌려주는 게 낫다. 말하자면 그때도 어느 방송에서 그 비유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며느리한테 주기 전에는 어디 관광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믿을만 하면은 고관 열쇠 주는 거 아니야, 며느리한테. 이미 그 정도는 됐다. 우리가 지금 군사력 5위 국가고 무기 수출로 좀 4위인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지금 미국한테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고 총수권이라는 게 그냥 허망한 거야. 그렇죠.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인사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죠. 찾아와야 돼. 네. 이재명 대통령 나는 할 수 있으라고 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아니 뭐 크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예.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참 언어의 마술사다. 이재명은 합니까? 네. 전시작전권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 야무지게 가져올 수 일을 있다. 할 거라는 거 내가 그 시장 때부터 알아봐서 내가 성남시장 때부터. 그때는 내가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했지. 그때 성남시장 때 뭐 얘기 그 대담을 해보고는 이거 시장이고 변호사라는데 말이 외교안 부분이 모르는 게 없네. 오, 그때부터 알아보셨어요? 이거 보통 놈이 아니래. 그랬더니 박구영 교수가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는 대통령이 될지 몰랐으니까 그런 이런 그렇죠. 한참 이제 그 어떤 기초단체장으로서 폼이 올라오고 있을 때여가지고 놀라실만 했던 또 상황이기도 하네요. 말씀처럼. 그리고 그 뒤에 경기도 지사 때 또 했는데 그때는 한 단계 또 올라갔더라고. 성장하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 원자력 잠수함 원잠 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야말로 그 허락을 받아야 할 때 치고 나가는 거 보고 야 순발력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걸 오랫동안 그걸 그야말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치고 나가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투자 문제라든지 그건 그 마음에 들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할 때 그걸 딱 씌우는 거 보고 장사를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책이 거래의 기술인데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발휘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보신 건가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그때는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인가 잠깐 그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포럼이 기획을 해가지고 대선 주자급들의 통일 외교안보 관련 그 세미나를 쭉 해서 그쪽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그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고 그래서 처음에 전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동영 장관이 나가서 이제 떨어졌지만은 대통령 주자급 아니에요. 그런데 나 또 중학교 후배고 그러니 전주에서 해야지. 쭉 그 당시 범야권 이제 그렇지. 대권 주자들을 만나셨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전라북도 지사는 아니고 나는 전주에서 정동영 장관 그걸 하고 충남 안희정도 하고 이제 경기도도 뭐 그때 남경필도 하고 그러는데 범여권 그러니까 다 하셨네요. 야권만이 아니라. 정동영 후임으로 통일부 장관을 하고 이제 다시 세종영으로 돌아간 이종석 정원장이 장관님 이재명 시장도 좀 끼워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시장이 말이야 무슨 지사급을 하는데 이게 대선 주자급들 하는 세미나인데 제 체면을 봐서 넣어줘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에서 이제 사회자는 그때 옛날에 MBC의 그 아나운서였던 박혜진. 박혜진이지. 아나운서. 맞아요. 잘합니다. 아나운서는 써준 거 읽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 잘하시죠. 잘해요. 순발력 있게 지가 질문도 잘하고. 그걸 하는데 성남시에서 놀랬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거 보통 아닌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더니 그야말로 그냥 만개칠남 하는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장관이나 이 안보실장들을 밀어붙이는 거 보고 저 밑에서 장관하고 안보실장 그 밑에서 월급 받으려면 힘들겠구나. 또 아무래도 보좌 경험 있으시니까 장관을 하시면서 또 이 어떤 장관들 국무회의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어떤 무게감을 느끼는지 짐작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10년 사이에 이재명이라고 한 정치인의 여정이 굉장하게 빠른 성장이 또 있었다라는 고작 17년이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9년 사이에 변화가 되게 컸다. 이런 게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느껴지네요. 그때부터 성장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놨던 거예요. 우리 이수만 평론가님한테도 좀 전작권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제 안규백 장관의 워딩을 고칠 때
구윤철 부총리가 떠올랐어요. 네, 그 지난 2월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무회의 때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 이제 끝난다. 그래서 구윤철 당시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마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쩌고 블라블라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 도중에 아마 2번 했다. 이거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이 그대로 맞아요, 이제 떠올랐어요. 맞아요. 참지 않아. 맞아. 그 한참 전인데 네. 구인철 부총리가 습관적으로 아마 했다가 그냥 네. 혼났지.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에서 공개돼서 국민한테 가는 발언의 무게를 알라 이렇게 좀 이해해야 그렇지.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관료들의 그 버릇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방어장치. 100%는 없으니까 예.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랄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방식인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못 참죠. 바로바로 지적하는데 어저께도 바로바로 지적을 했었고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뤄낸 성과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한데 여전히 의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얘기했던 거랑 맥락은 이제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방비를 정말 엄청나게 쏟아부고 있고 우리 올해만 해도 66조 3천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 이상 증가했어요. 예. 이렇게 국방비를 수십 년간 쏟아부었는데도 아직도 자주국방 못한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은 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관료들은 앞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부사와 형용사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모든 것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애들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그때 그 전지작전 통제권 찾아오는 협상을 하려고 할 때 장군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그걸 똥별이라고 했는데 예. 작년에 그랬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올리면서 트위터인지 X인지 거기 올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똥별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장군들도 그런 식이다. 야, 이렇게 그래서 똥별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지 않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군 장성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야 돼. 그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미국을 돼. 눈치 보는. 덩치는 큰데 예. 아니 초등학교 때는 마마보이로 살 수도 있지만은 중고등학교 거치고 대학 거쳐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으면은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은 부모는 모시되 그다음에 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할 때 이제 또 부모의 반대가 있으면 설득을 하면서 끌고 나가야지 무조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물러나야 됩니다, 이제. 지금 오늘 핵심의 주제는 물러나라. 지금 오늘 정세현 장관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 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버티다 보면 지나면 인천공항공사 사장처럼 될 수밖에 없어. 곧 대통령이 또 한번 그 점검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 후에. 그렇게 그랬었죠. 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자력 추진이든 뭐 핵 추진이든 이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수혜를 받는 게 아니죠. 사실 아주 근본으로 가면 그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뭐 장관님 훨씬 더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59년에 이승만 때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박정희 시절에 뭐 핵을 추진하라고 했다는 그런 그 역사 뭐 한때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를 뭔가 의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 측에서. 그리고 당시만 해도 어쨌든 우리가 뭐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까? 뭐 우라늄 농축 기술이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불공정한 이런 조약을 맺었다면 지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처럼 사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그리고 NPT 체제하에서 그것을 준수하는 모든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주권이자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 허락받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였는데 지금 교정되는 거죠. 거기에 적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협의한 것 중에 우리가 핵잠 기술 뭐 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잠수함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원자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줬냐? 우리 국방비 3.5%까지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30년까지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정도 했으면 미국이 지금 저렇게 머뭇거리거나 아니면은 딴청 피우는 것을 비판을 해야지 왜 우리 정부를 비판합니까? 그러면서 조선일보였습니까? 뭐 지방선거를 겨냥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비판은 미국 쪽에 해야죠. 왜 우리한테 합니까? 그렇고 이것을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아니, 농담 아닌 진담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오늘도 하얗고 야리하게 생겨서 근데 말은 굉장히 아주 정확하면서 세게 패부를 찌르시죠. 진짜 지금 똑똑하네. 김병주 의원만 지금 내각에 추천할 게 아니라 우리 이수만 평론가를 추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따로 같이 외무부 출입했던 기자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관료와 기자로서 만나셨던 통일부 분이시군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이 이제 예전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여러 가지를 지금 동맹의 변화들을 꾀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과거의 문법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낡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공정함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 대만도 아마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대만 문제도 무기 거래하는 거, 그 무슨 굉장히 좋은 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외신들이 일제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나토 한번 흔들고, 뭐 캐나다, 한국, 일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 등등으로 해서 동맹 먼저 목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별말 못하고 그러다 결국 대만 문제까지 왔는데 레이건 때부터 정립됐던 6대 원칙에 대해서 완전 근본적으로 이제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고 작년 2월 상기시켜드리면 젤렌스키 백악관에 데려다 놓고 거의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죠. 근데 부다페스트 합의가 94년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그 나라의 안보, 주권, 영토 다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6대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트럼프 것도 어기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를 그럼 미국이 보장해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신뢰성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미국 매체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에 목매달다는 그런 행태들은 좀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먼저 사실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국제 정세에 박다라고 한다면 좀 메시지 톤을 많이 틀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외교부에서 5시에 외교부가 아니고 청와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합동으로 남우호 피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좀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여쭈면요. 누가 쏘았대요? 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의성?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지만 적어도 공격의 주체가 이란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네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 사건은. 글쎄, 이란 혁명 수비대 짓인지 무슨 민병대 짓인지 그걸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럼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겠다. 초치 메시지를 이렇게 낼 거라고 외교부에서는 밝히고 있네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 이제 한국 나로도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지만 그 당시 중국 쪽 배도 민간 선박도 공격당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배 그다음에 또 어디 배가 아주 세 나라 있었는데. 네네 또 하나 독일이었나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니까 미사일이건 뭐가 날라왔을 수 있는데 그게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가 발생한 건 팩트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겠지만 고의인지 실수인지에 대해서 또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위를 조금 달리해야 되는 건 아닐까. 또 이제 의도 여부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나라가 어디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소식이 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사실 원래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서 또 이 정세현 이번 장관이 주인지 아니면 좀 미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6월 1일경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이 뭔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정동영 양반은 뭐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그야말로 희망적 관측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지금 그 푸틴하고 만난 직후에 간단 말이에요. 예. 미중 정상 직후에 푸틴이 왔고 푸틴이 중국에 간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자기가 삼국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중국 밑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 아마 좀 간보러 왔다고 나는 봐요. 예. 어떤 사람은 삼국 체제를 얘기하던데 러시아가 미, 중, 러 이렇게 삼국을 꾸릴 정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해 출애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 출애권. 두만강으로 해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두만강의 북쪽 그 강하는 중국 땅이에요, 전부 다. 남쪽은 북한 땅이고. 근데 이제 국제 수역 수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제법에 의해서 경계선은 최심저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선을 그어놓지만 수면에 의해서는 뭐 상대방 상륙만 안 하면 상대방 강둑에다 배를 대고 뭐 얼마든지 일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끝으로 나가면은 결국 그 두만강 철교를 지나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국 땅이 없기 때문에 예. 러시아 땅 말하자면 그 핫산 쪽에서 이렇게 그 바로 두만강역으로 넘어가는 철길이 두만강 철교란 말이죠. 거기는 넓이가 아마 17km인가 된다는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반반씩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열어줘야만 중국 배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군함이 나갈 리는 없지만 자고한 두만강 하류에서 가령 연영성이라든가 길림선에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일본 쪽으로 수출한다든지 뭐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데는 저쪽 다롄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 바로 신의주 쪽에 위에 있는 다롄으로 돌아서 삥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이쪽 두만강을 통해서 나가면 예. 일본으로 훨씬 가까이 갈 수가 있지. 그 소위 두만강 그 끝부분에서 동해 출애권 문제를 그 좀 협의로 가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런 북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북로에다 북중. 예. 북중. 중국이 그렇게 되는 게 북러의 협조가 아니고 제가 착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러시아도 필요하고 예, 예. 한국 러시아도 이제 북한도 관련이 있는데 절반은 러시아 거지만 러시아는 안 열어줘도 돼요. 북한만 열어주면 되는 예, 거예요. 네.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 그 뭐 물자라든지 이런 걸 좀 주고 동해로 나갈 수 있게 하자. 예.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제 상선이 나가겠지만 나중에 군함도 댕길 수 있지. 아, 방금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중국, 프랑스가 맞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독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도 미국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나라고 중국도 비협조적인 나라고 우리는 뭐 주춤한 나라지만은 그 중국 프랑스를 때렸다 이란이 그건 조금 이상한데. 초치가 뭐냐라는 댓글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초치가 뭔지 우리 장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초치. 이란 대사를 불러서 우리 외교부가 초치한다. 초치. 예. 초치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어? 하고 혼내는 건데. 예. 그건 아이고 호박의 침죽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그럼.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다. 실효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혼냈다는 건데. 항의 표시. 예. 호박의 침죽이라 그쪽에다도 본국에다가도 그러니까 한일 사이 또 안 좋아질 때도 사실 서로 또 뭐 이렇게 초치하기도 하고. 불려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러고 끝이지 뭐 어떻게 그랬어. 여튼 지금 시진핑이 6월 중순에 갈 수도 있다. 6월 2일이라고 하셨나요? 6월에 갈 수도 있다. 6월 중순에. 예. 요즘 6월 방북설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그 철도 다시 재가동됐다고 한 몇 년 만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사전 뭐 이렇게 징후들이 아닌가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중간에는 지금 신암록강대교 공사는 끝난 지 오래됐는데 북한 쪽에서 말하자면 그 출구 뭐라고 그러지 IC 네네. 이런 걸 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공사를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지 모르지만
장관 그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압록강 철교를 열어줬으니까 그리고 비행기도 지금 네. 댕기고 있으니까 아마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 동안에 지방발전 20승 정책이라고 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줘서 앞으로 10년 후에 200개 예. 지방 공장을 운영하겠다. 또 그 와중에 또 보건소도 병원도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예. 뭐 보건소급 수준이겠지만 이거 다 자재가 부족합니다. 또 공장이 완공이 돼도 그 병원이 지어져도 뭐 MRI가 있나, CT가 있나, 엑스레이가 있나, 주사기가 있나 이런 것은 중국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해줄 테니까 동해 출하권이야. 아,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상황이다. 출하권을 열어라. 예. 중국으로서는 그게 시급하죠. 왜냐하면 동북 삼성이라는 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공업의 심장부인데 그 선전 뭐 홍콩 쪽 말고도 훨씬 그 생산력이 높은 데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자를 다롄 통해서 서해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바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직항로 그거를 북한이 협조를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동안에 두만강 철교 말고 러시아로 가는 자동차 도로를 그 공사가 아마 금년 6월에 끝난다 보던가 그러는데 그때 일단 그 북한에서 건너온 다리가 중국 땅을 거쳐서야만 비로소 핫산으로 러시아 예. 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걸 중국이 허용해줬단 말이야. 러시아로부터 그 자동차로 물건을 실어서 북한 땅으로 뭐 그 건너편 아마 그 훈춘 그쪽 건너편은 원정인가 하는 동네인데 건너갈 수 있게 해줬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가 도만강 하구에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거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를 이번에 하러 가지 않나.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정세현 장관님이 뒤에 일정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더 길게 이야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못하셨던 이야기가 있으면 마무리로 좀 더 듣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준비한 아이템들이 많은데 다 소화를 시간 내야 하지 못해가지고 또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시세요? 오늘? 예. 시간도 오늘? 없는데? 나는 한번 얘기 나오면 길어. 뒤에 7시에 삼청동을 가셔가지고 또 강연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7시부터 그 저희가 중간 일정을 좀 끼어들어가지고 급하게 모신 거거든요. 장관 네. 그 여기서 뭐 이미 나온 얘기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에는 미국이 그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얘기 같이 전환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스위치 오버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 또 그 반환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반환은 주어가 미국입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가 찾아오는 게 우리는 환수라고 해야 돼. 예.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는 무슨 뭐 그 환수가 아니라 뭐 회복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쓰다가 어저께 보니까 환수라고 돼요. 예.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안규백 장관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빨리 찾아오자는 얘기고 그럼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국방부 장관한테 맡기는 거에 대통령이 일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일 체크 매일매일 어떻게 그럼. 되고 있냐. 예. 텔레그램 자주 보낸다고 하니까 아마 대통령이 단톡방. 또 장관한테 따로 연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대통령끼리 또 전화가 되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원포인트 뭐 전화회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물론 이제 트럼프가 시간을 내주느냐가 문제지만 안 되면은 와서 문제 해결사 있잖아. 또 하나 비서실장. 예, 지금 서로 한 라인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비서실장을 사이에서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 대통령이 친서를 가지고 와서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붙여서 임기 반환점을 넘기 전에 찾아오시라 이거예요. 수지와일스와 강훈식 사이의 한 라인이 뭐 29년 4월이니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불온수는 혼내야 돼. 오늘 혼날 사람 되게 많아요. 벌써 아니, 5명이 넘어가는.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해리스라고는 예. 주한미국 대사가 얼마나 오만불순하게 나왔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또 있었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데가 예.
그냥 미국 사람 코스염 단 사람은 곤란하다고 그랬지. 아유, 예, 또 근데 그 발언은 또 논란이 살짝 있었던 것으로 장관님 기억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점에서 또 따끔한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좀 이야기가 정부 당국자들한테 좀 가닿아서 반성과 변화가 있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승훈 평론가도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네. 네. 마무리. 네. 2주 뒤에 뵐게요. 그래도 조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런 공개적인 회의 이 공간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국민들과 뭔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예. 그래서 그 여론이 관리들의 관성을 좀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글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외교 협상에서 가장 유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외교관의 세치혀가 아닙니다.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무회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크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여론을 지금 만드는 여론 조성, 오피니언 메이킹, 오피니언 리딩을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래서 협상장에 나가는 외교관들이 여론 핑계를 대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이거예요. 그렇네요. 예, 투레벨 게임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니까 네네. 또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러면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 국내의 정세 싹싹 다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시사인 유튜브는 처음 출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사카 이의지라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는 그 고려대 쪽에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예, 축하합니다. 28년간 그 세종대에 있었지만, 그 뭐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또 제 모교이기도 하고. 모교세요? 예. 야. 아니 우리 호사카 선생님을 뵈면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마음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일본은 지금 진보가 몰락을 했잖아.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고 리버럴하면서 또한 저기 좀 진보를 잘 이해하는 네네. 한국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예. 고향 같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고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저는 우리 한국의 가치였던 이제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드셨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가봤자 이제 재미없어요.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서. 한국에서 뭐 38년.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시기보다는 많이 길어졌습니다. 야, 그러면 그 정말 이쪽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시겠네요. 지금 일본 쪽의 기억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네. 그 교수님이 이직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직이 아니고 학교를 옮기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게을러님께서 원래 세종대 근처 단골 카페에서 자주 뵀었는데라고 하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그런 분이 계셨구나. 네, 이제 고려대 쪽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모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오후에 또 쏟아진 외교 현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발 이슈여가지고 그거 먼저 짚어보고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대통령이 오늘 지금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지금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9호선단이 가자지구 접근하다가 이스라엘 군한테 납포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게 사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글쎄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인권유린 기사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국면인데 이번엔 말이 더 세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질책하신 거예요. 그러긴 맞죠. 사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게 질책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불법 무도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뭐 했냐? 우리 국민들 제대로 보호하는 거냐? 그리고 이스라엘 저 가만 놔둘 거냐? 여기까지 나가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센 발언을 거침없이 하면서도 미국에 얻어 터지지 않는 유일한 지도자예요. 아, 전 그래요? 세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예, 독일의 메르츠 총리 뭐 몇 마디 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깨갱깽하고 난리가 나고 또 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그 설설기다가 그래서 타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코도 있더라고. 아, 다카이치 치킨 아웃이라고. 예. 항상 마지막에 겁먹고 물러선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일 예. 못 보낸다고. 예, 예. 이제 맞아요. 대만 얘기할 땐 그렇게 막 그냥 그러더니 그러면 호르무즈에 보내 이러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때는 다코가 있더라고. 예, 타코가 아니라 다코다. 예. 그러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이래 보면은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미국에 할 말 다 하고 오. 안 얻어 터진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고 봐요 나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또 다음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메시지인데. 거기에다가 저 대만 지금 라이징 더 총통은 예. 지금 집무실에 카페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배신당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외교부 장관하고 거의 기절을 했어 기절을. 그래도 완전히 나라의 기절을 했어. 지금 대표가 울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통화 좀 합시다 해가지고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전화해서 예. 북한 얘기 뭐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만의 귀싸대기를 그렇게 트럼프가 때렸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제법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난 이런 경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일본하고 또 비교가 되잖아요. 예. 제가 볼 경우는 일본의 다카이치는 완전히 뭐 그 트럼프의 애완견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카소 3월 19일에 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랬죠. 만나자마자 이렇게 예. 안기고 그거 잘해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예. 아무튼간에 그러한 부분은 비교가 좀 돼요. 미일 관계와 한일 관계를 대하는 각자의 나라 대통령과 총리의 태도가 비교됐다. 그리고 조금 국제 전세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유조선이 요새 2번 통과를 했더라고요. 2번요? 2번. 예. 그런데 어제 일본의 그 외무상이 나와서 절대 통행료 같은 것은 내지 않았다. 그러면 왜? 대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밝히는 거네요. 왜 그러냐? 그런데 한국은 왜 공격을 다 했냐? 이게 뭔가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본에서 지금 그 해석하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을 하기 위한 작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란하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사이가 좋아요. 그렇군요. 사이가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다카이치가 자위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미일 정상회담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으로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여론이라기보다 거기까지 안 가고 그 내부 정부 내에 바로 보좌진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다카이치는 보내겠다. 이게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보좌진들은 너 뭘 생각하고 있냐. 그 총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너무 저자세다. 트럼프 앞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건데. 너무 그거는 큰일 난다. 라고 해서 겨우 말려가지고. 말렸다. 그 다음 날에 국회에서 어제 관저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다카이치는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자위대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도울 수가 있는지 혹은 보낼 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보내겠다라는 그런 그 사람은요 존재하고 싶어 해요.
전쟁을 하고 싶어한다. 일본 다카이치의- 극우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의 트럼프 대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걸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할 말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떤 배경 혹은 뭐 이재명의 어떤 외교 스타일을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한국이 일단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데 대해서는 저는 일견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요한 어떤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의 그 해군 능력이 이 서해 NLL에서 우리가 갈고 닦았기 때문에 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군은 막상 파병이 되면은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바로 저런 거 하려고 한국 해군 서해 NLL 참수리 고속정 뭐 인천급 뭐 해가지고 30년 동안 그 NLL을 지켜왔는데 바로 저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못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상당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한국이 갖고 있는 과자 봉지가 또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반도체, 뭐 제조업 이런 것들. 일본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삼성하고 SK를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그렇죠. TSMC만 TSMC는 같지만 그 삼성하고 SK도 이거는 그 천리가 달라요. 반도체라고 해도 TSMC는 로직 반도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이게 일본은 양쪽을 가져야만이 일본 안에서 소부장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스라엘 비판이라고 하는 게 오늘 또 그 같은 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이제 유조선 한 척이 이동을 개시했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것과 좀 맞물려가지고 이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유조선도 이제 나왔다는 거는 남모 사건에 대해 이란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유조선이 200만 배럴 정도 싣고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란에서도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일본 유조선을 보내준 거하고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겠고 치열한 미국과 이란 간에 해역에서 벌어지는 심리전, 외교전, 소프트 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되고요. 이란이 벌을 때 일본도 한국도 대단히 비슷하잖아요. 그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이 계속 주목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뭐 항상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는 듣기가 좋은데, 근데 본국에 가실 때 조금 멈추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할 말을 하시는 것으로. 지난해 그 12월에 한번 다녀왔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러시구나. 하도 극우가 설쳐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지금 닮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말이에요. 한 가지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인데 지금 이란하고 우리 방산협력 말이에요. 이게 상당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볼 때가 됐어요. 이란과의 방산협력. 얼마 전에 말이죠. 가자 지구를 폭격할 때 너무 그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폭격을 하니까 그때는 바이든 정부 때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탄두 중량 1톤 이상의 무기의 이스라엘 선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폭탄은 정밀 폭격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엄청나게 용량이 큰 걸로 그냥 폭삭 다 이렇게 대량 살상하는 거는 못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조차도 이스라엘 방산협력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게 기준선이 뭐냐면 1톤 이상 탄두 중량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협력하고 있는 게 주로 유도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동맹 수준의 방산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네타냐후의 이런 폭주와 폭정을 이런 어떤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과연 용인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할 여지가 상당하다.
네. 요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엄청나게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당한 나라가 더 비슷하게 다른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 학살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가라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그 피해자였는데 예. 이제 가해자 쪽으로 그럼요. 옮겨가고 있다라는 예. 부분인데요. 이것이 좀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너무 흑백 논리로 가면 더 안 되고요. 그럼요. 예, 예. 그래도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피해자지에서 이스라엘을 말했던 것에 대한 또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1박 2일로 이제 두 정상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고향에서 만났는데요. 워낙 다른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보시기에 좀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혹은 평가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평가라고 하면 아주 두 사람만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촌리가 상당히 더 친하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표정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뭐 남매 같이 보이고요. 남매. 진짜 예를 들면 안경테를 네, 지금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했고 다카이치 촌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안경을 다카이치 촌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쓰고 볼 때 사람들 볼 때 이게 두 사람 관계는 뭐냐? 남매 같은 느낌을 남매. 준다. 예. 네, 다카이치는요 해외를 가면 다들 좋아해요. 워낙 좀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너무 멜로니가 1월에 또 일본에 갔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생일이었어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예. 네, 그때는 생일 파티도 열고 또 이탈리아어로 생일을 축하합니다를 불러줬어요. 다카이치가. 대단하네요. 그런 연습 면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너무 잘해요. 그 쇼맨십이 좋다 이런 쇼맨십.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해요.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전질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극우 정치인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드네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화기애애했다 그랬는데 그 이면의 계산법은 좀 달랐는데 자, 한국과 일본이 왜 가까워져야 되느냐? 이게 일본 총리의 모두 발언대로 해석하자면 한미일이 하나니까. 네. 한미일은 공동체니까 한일이 가까워져야 된다. 이 논리고 이재명 대통령 물론 완전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발언으로만 봤을 때 한중일이 하나니까. 한중일 협력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정부에서는. 한중일이 하나니까 한일이 협력해야지.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보는 거는 1905년 체제, 즉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하나의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해칭하는 이런 질서가 이제 1905년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많이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그런 관점보다는 지역주의. 우리 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아시아 국가들끼리 하나의 문명권에서 잘 서로 소통을 하잖아. 조금 이런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같은 거야. 나 이것도 참 재밌는 대목이네.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른데 왜 얘기가 같으냐고. 그게 외교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대목이 아닙니까 이게. 그럼 양국 정상 모두 이번에 외교를 좀 잘하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 저렇게 폭주하고 이란 전쟁에 공급망 위기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의 국회 강연이 생각나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한일은 에너지 스와핑을 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중간 강대국 수준의 어떤 그 파일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 못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그 기조로 주로 논의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아주 그 대단한 간대극 사이에 있는 미들 파워다 이런 예.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들 파워 두 나라가 진짜 협력을 하면 이게 간대극 못지않은 그런 하나의 간대한 지역이 된다라는 예.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본의 목표는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치자. 이게 중국을 치자. 예, 아, 중국을 예, 예. 그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앞세우자. 예. 이게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네. 이용당할 마음은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의리는 예. 없으니까 의리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1905년 체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중일은 이거는 동해안 평화를 말한 안중근 체제, 예. 한중일 하나다. 이거는 한국이고요. 예. 그리고 그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이나 대륙에 들어가자, 러시아하고 싸우자. 이거는 단시에 그러니까 울산의학 체제만 말하자면 울산의학까지. 예, 예. 야, 그 러일 전쟁 직후.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똑같은 상황을 겪고 동상이몽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괜찮다. 이게 조금 어떤 균형인지 헷갈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는요 여러 역사와 문명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항상 들어가는 감초 같은 역할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건 한중일에도 쓰이고 한미일에도 쓰이고. 예. 그리고 한중일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삼국 사무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또 회의를 이게 개최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동 중에 있고, 예. 사무처도 맞아요. 있고, 이런 게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이거는 가용한 외교정책 자산이자 수단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일본하고 함께 가고 싶고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예. 예. 시각이 일본이라는 위치에서 한반도를 보면 한반도는 항상 대륙으로 가는 예. 하나의 경로로 보이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예. 이거는 뭐 분신수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서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한 그 생각이 옛날부터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나 일본은 아닙니다. 일반 동행.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쪽에 쏠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고요. 예. 예.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예. 여기에 있으면요. 예를 들면 톡도 보세요. 톡도는 그냥 돈 쪽에 있는 하나의 섬이에요. 그냥 일본이 볼 때 톡도, 울른도, 한반도 그리고 만주, 중국 이렇게 역시 하나의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톡도 보는 눈도 예. 한국에서는 가끔 잊어버려. 예, 일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유, 안 잊어버립니다. 한국도 안 잊어버립니다. 예, 근데 가끔 그 지도를 만들면서 예. 그렇죠. 한국에서 톡도를 있었죠. 예. 예. 톡도를 받들여 버려. 그래서 북한이 막 항의하고. 예. 그러니까 물론 다 거의 대부분의 99%의 한국 사람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위에 가면 갈수록 그 저번에 정권에서는 그 톡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그러한 그 군대에서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전량 폐기됐죠. 네. 전량 회수돼서 그거 아까워. 제작비가 얼마인데 그거. 2만 부. 2만 부.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일 사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실용 기조를 가져가면서 지금 좋은 관계로서 여러 가지 전략적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다. 소년공. 그 이미지가 강해요? 강해요. 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성공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다. 다들 이야기하는데. 핵폐기수 아니다. 이런 단어 쓰고. 예.
지금은 좀 그 많이 바뀌었고 실용 외교라는 면에서 예. 일본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준시해 주시는 그러한 외국 수반으로서 그렇게 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이게 지금 한일 관계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동력이 있다고 자꾸 얘기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되지만 사실 트럼프의 등장이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맞아요. 전 세계 질서 자체를 바뀌었다. 예, 미들파워라고 트럼프가 하는 게 완전히 그냥 모든 질서를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 위기감이 한일을 가깝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카치총리 같은 경우도 시진핑 중국 주석한테 뺨 맞았죠. 서로 싸우긴 했죠. 일방적으로 맞은. 그리고 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어요. 그랬죠. 그 며칠 예, 뒤에. 예. 그것도 가만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 중국하고 막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아프긴 많이 아팠는가 보다. 이러는 느낌도 좀 없잖아 들고. 그래서 이게 강대국들이 완전히 기존 판을 다 작살내버리니까 중간국가끼리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쵸. 이 힘의 새로운 공백을 메우려는 흐름들이죠. 저희 오랫동안 이 방송에선 중견국 연대를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말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일본 내에서도 꽤 이제 바이럴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불놀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요? 이러한 일본에서는 그 하나비 그러니까 불꽃놀이. 일본 것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일본형의 불꽃놀이. 많이 그 프랑스에서도 하고 그게 일본 발이에요. 그러나 한국에 일본하고 전혀 다른 너무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라는 것으로 아마 안동에 많이 오를 것 같대. 일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러한 정상회담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그런 국익 차원에서도 그리고 토시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방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일본 관광객에 놀라는 게 한국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게릴라 같이 관광을 오더라고. 가까우니까요. 우리도 가요 그만큼. 아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게 저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저기 충북 증평에서 외곽으로 가다 보면 시골길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사진을 찍으면 배경이 잘 나온다고 파스텔화 같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가거든. 그런데 일본 관광객이 떼거지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왜 오지 해서 알게 된 거야. 때로 몰려와서. 그거는요 한류 드라마에서 나왔다라든가 K-팝 스타들이 거기 갔다라든가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와요. 귀신같이. 아마 우리도 일본에 그런 데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워낙 소도시 여행들이 인기이긴 할 텐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불놀이가 아니라요. 줄불놀이인데 발음을 좀 실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좀 인상에 깊게 남아서 굉장히 그러니까 위잔대의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문화적인 행사로 많이 반대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공식적인 것만 합니다. 국빈을 지난번에 이거 막 드럼 치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카이치만 하는 것이고요. 다카이치 스타일이에요? 다카이치 스타일이고. 네, 이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 자체를 극화가 키우니까 K 콘텐츠를 극화의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는 게 한국이거든요. 일본은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적인 부분은 뭔가 다른 군사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면 문화적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일본이에요. 한국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완전히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키우고 있는데요. 일본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본 사람들이 배워요. 한국한테. 참 여러모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때 일본 문화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힙한 문화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문화 개방을 한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그때 위협론이 어마어마했죠. 그런 걸로 사회적 토론이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밀린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거 개방을 했다가
일본 천지가 되면 어떡하냐. 예, 예.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개방을 못하고 부분 개방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들어온 일본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그 일본 또 아이돌들이 한국 문화에 엄청난 자극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한국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더 발전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시절에 지금 한 10년, 20년 동안 물밀듯이 들어왔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국도 어느새 다 따라잡아가지고. 네.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일본에서 한국 콘텐츠가 뭐예요? 한국 콘텐츠는 먼저 생활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생활적으로?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예. 그 K-팝이라든가 K-드라마는 뭐 기본이고요. 지금 그거 넘어서 가지고 K-푸드. 그러니까 그 마트에 들어가면 한국 식품 코너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서점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혐한 서적들이 코너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아니에요. K-팝라든가 K-드라마 예. 코너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기타 한국 카페 문화가 일본에 많이 상륙했습니다. 한국 카페 문화 예, 뭐가 예. 달라요? 한국 카페 다른 문화가 것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그 여러 카페들이 그 예를 들면 머메이드 카페라든가 그런 게 그냥 그 들어가서 의자도 없고 그냥 테이크아웃만 하는 그런 게 일본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브랜드예요. 한국 브랜드. 그리고 초가. 예, 메가 커피나 이런 거. 예. 초가이고 사이즈가 크고. 예. 그리고 그 조그만 그 뭐 먹는 거 있잖아요. 예. 마카롱 같은 것도 한국에서 특화론이라든가 뭔가 맹카론이라든가 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더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예. 이게 일본에 없어요. 그리고 고구마 라떼라든가 이름은 없어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예. 교수님. 그런 게 다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한국에 온 일본 사람들이 배웠어. 물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요새 한국 카페 스타일이 프랑스에서도 유행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의 K라는 스타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아주 컬러풀하대요. 컬러풀하다. 들어가면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게 예. 한국식이래요. 예, 하나의 그 브랜드로 다 카페마다 다르대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뭐 재밌어요? 저가 커피를 약간 잘못 오해하셔서 댓글이 좀 달리고 있다. 제가 발음이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순간 너무 뭐 그냥 알아서 값이 산 예. 커피. 아유,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카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 지금 카페 이야기하니까 원래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스타벅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카페 문화 관련해서는 참 여러모로 우리가 수출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외신엔 지금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고 있어요. 김종대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아니 글쎄요,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선거 직전이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스타벅스 출입 금지령이 내렸는데 사실은 어떤 매장의 출입 금지령 같은 경우는 시장 개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건데 오죽하면 저런 짓이가 내려가나 싶은 거는 역시 선거제라는 그 민감성. 그다음에 일단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5.18에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편파성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런 의제도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성숙하지 못한 정당의 행태. 거기에다가 이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지금 꼭 5.18 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혐오 내지는 비하 발언이나 가짜뉴스 또는 저런 사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참 뭐 개탄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이런 것은 독일이나 이스라엘을 배워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금방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처벌하고 대응해야 물론 된다. 그 지금 국회에서 5.18이나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럼 강화시켜야 돼요. 이런 거 왜
연합합니까?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게요. 근데 사실 예. 다카이치 총리만 하더라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혐한 발언들을 일삼아서 네. 우리가 총리가 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심지어는 뭐 특정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사슴을 괴롭힌다 이런 식의 그거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말했어요. 아, 예. 한국에 오면 한국인이 되었나요? 아, 예, 외국인이 예. 했다라고. 아, 근데 다 조사했는데 다 일본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가짜 뉴스가 확실하네요. 그 뭐 트럼프가 예. 선거 때 불법 이민자가 개 잡아먹는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그 네, 가짜 네. 뉴스였는데. 예, 그러니까 선거만 다가오면 다들 어떻게든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의 지혜로 잘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잠깐 김종대 의원님이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여파 아래 지금 우리가 모든 국제정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된 좀 성과 혹은 뭐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하나의 거래에 집중을 해보자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을 트럼프가 자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이란에 무기 제공 안 하겠다. 네. 내가 이거 확답을 들었다. 예. 엄청나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 직후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은 좋은 협상의 칩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합치면 뭐냐면은 중국은 이란에 무기 제공을 안 하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 제공을 안 하는 이게 맞거래입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 지정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문제 두 개가 서로 맞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맞거래가 견고하진 않아요. 언제든 네네. 깨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동아시아로 옮겨옵니다. 여기서 주고받고 하니까 이제 동아시아로 옮겨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 일이 벌어졌느냐? 예. 지금 중국의 유조선 상선당 700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거의 에워쌌어요. 그런데 서로 충돌은 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베이징 가기 전에 7척의 중국 선박이 빠져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런데 언제든 이걸 미국이 막았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미군 항모 전단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앞으로 말라카 해협이나 타이완 해협에서는 어떨 거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옮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체제 매우 위험한 상황을 관리하는 그나마 맞거래가 그거였다. 이렇게 보면 이란이나 대만은 서럽지. 그러게요. 사실 우리도 당장 대만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전해지는 연결고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러시아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중동의 전쟁은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사실상 통합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 이런 거죠. 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석유값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지만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재를 해제시켜줘. 어쩔 수 없다. 저거라도 제재를 해제해서 팔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러시아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그래서 드론을 1,500km를 날려보내가지고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때려 부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더 쭉 맞습니다. 지금 일본도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상한 가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상한 가격. 예, 유엔의 제재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그거는 어떤 상한 가격 이하이면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일본도 그것을 요새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무기 문제, 대만의 무기를 바르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본의 입장을 좀 생각하니까 일본은요 4월 19일에 일본의 살산 무기를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 완전히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본 무기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현재 일본의 키하라라는 관반 장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2년쯤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혹시 대만 유사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폴란드 역할을 할 것이다. 폴란드. 예, 그러니까 무기를 폴란드가 배워주고 후방기지화라는 예, 했죠. 의미인가요? 근데 일본이 그런 그러니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에 몇 년 만에 실제로 살상 무기 지금까지는 절대 살상 무기는 병화 헌법이 있어가지고 수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 완전히 풀었어요. 와. 그것도 한국을 보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방위 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이게 일본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일본을 이용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만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 이게 대만 사람들의 그 위미론이라고 했어요. 위는 의심하다. 미는 미국. 의심하는 미국을 의심하는 위미론이 지금 대만에서 팽팽합니다. 그러나 다카이치가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중국에서 일본에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대신 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 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행 오거나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그거는 대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고 대만과 일본이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가까워졌다라기보다 대만이 일본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카이치를. 그러니까 한 팀처럼 원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버리듯이 말하자면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내 여론이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리는 게 심지어 다른 나라 전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부 여론이 괜찮아요? 다른 나라 전쟁 그러니까 그거는 강령 포스, 그리고 포스, 그리고 침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포스 진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는 게 뭐냐. 중국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 지금까지 일본촌이었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후퇴했다. 그런 모습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 그게 고이즘이죠. 히토류로 얻어맞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이 완전히 그냥 과거의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그런 거 절대 보고 싶지 않다. 일본 여론이 뭐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아베가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겠다. 과거사에 대해서요? 과거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언제 고개 숙였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거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은 그러니까 완벽한 보상이라든가 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번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또 바꿔요. 각자의 기준이 좀 다르네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같은 잘못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나 일단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1998년에 김대중 어부지 회담 때 일본이 확실한 사과를 했거든요. 그때는 맞죠. 그렇죠. 그러나 금방 그거 몇 년 후에 다시 바꾸기 시작해요. 역진했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인 독일이 했듯이 일본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아주 사이좋게 보이지만 이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한일 관계 좋은데 더 일본을 싫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다카이치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에서 오면서 아주 좋게 한다. 그런데 그 아래서 우리가 모르는 고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5월 7일에 있었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2 있었잖아요. 2+2가 뭐죠? 2+2라는 것은 외교 그리고 급반 장관이 서로가 만나는 것입니다. 둘씩 나와서 4명이 만나는 거.
네,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고 차관이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일본 쪽에서 요구한 것은 한국의 악사입니다. 예. 군수 정보 예, 예. 지원 협정. 군수무르자 교환 협정. 그러니까 이 악사하고 지소미아는 있으니까 예. 정보보호 협정은 두 개를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이게 세계 산식입니다. 예, 예. 일본은 한국에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군사 동맹을 맺자고. 예. 네, 그것을 5월 7일에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한 게 이거는 일본의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악사를 나누어서 하자. 예. 예를 들면 악사 같은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그런 거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일본하고 중국이 혹시 대만 사태로 뭔가 전쟁하기 시작했다.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모든 무기를 한국에서 대줘야 돼. 그러니까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군사동맹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상에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니까 뭐 이명박 때는 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김태효가 사임했고 그다음에 그거 나누어서 먼저 지소미아 거기 누구야 박근혜 때 했고 몇 년 후에 악사하려고 했지만 탄핵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절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소미아마저도 파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다시 지금 그게 시계 하늘이 지금 시도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고 자, 그 시작이 급유예요. 급유 문제. 급유. 그 기름. 기름을 그러니까 전투기가 오키나와 기지에 한국에 전투기가 오면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해주겠다. 이런 거 이게 6월 산승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어나가자.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는 한국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 다카이치 미소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소통과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로서도 에너지라든가 기타 반도체라든가 기타 모든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군사적인 부분만큼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화약.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건 이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만은 사실은 더 화급한 문제는 일본의 개헌 여부거든요. 지금 다카이치는 개헌을 자기 임기 중에 결행하려는 거고 그 논의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값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 변화가 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저 등불 앞에 정말 우리가 서 있다. 바람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등불 같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개헌이라고 하면 일본군을 그냥 전식으로 만든다.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계엄령이요? 조항을 만들자. 그래요? 없어요. 지금 한국의 헌법에는 계엄령 그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윤석열이 그것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나 일본 헌법에는 없으니까 먼저 계엄령 이름을 좀 바꿔서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해요. 그것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 책임자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45년까지는 일왕이었다. 일왕. 그러니까 일왕을 국가원수로 지금까지는 그냥 상징이죠. 상징적 존재죠. 그거 그냥 상징이라는 말은 그냥 남기고 그냥 사람을 그냥 속이는 차원에서 플러스 국가원수로 바꾼다. 이 세 가지가 개헌의 그 중심이에요. 윤석열 모델을 보고도 아직도 계엄령을 생각한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오히려 배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긴급사태 좋지. 긴급사태. 그러니까 일본에 긴급사태 많아요.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거기에 자위대가 그냥 나간다. 이게 현재까지 산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나 가장 중심은 군대. 그 전쟁을
위한 통원이에요. 윤석열 감옥 갔는데 그건 모르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이 다르니까. 아이고 참 여러모로 참 비교해서 볼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강미신 님이 일본인들은 개헌에 찬성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요걸로 답을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거기에 좀. 여론조사 세팅 문항이 예, 중요하다. 세팅 문항. 예. 이 지방선거랑 똑같네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 조사 기관에서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포기한다. 그리고 전력을 갖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남기자. 예. 아예 남기고 세 번째에 자위대라는 것을 일본은 갖고 있다. 그 명기하자. 이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이거만 하는 이러한 개헌이면 어떠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65% 정도가 오케이.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카이치가 예.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고 네, 또 다카이치가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으로 2분의 1로 바꾸자. 참 여러모로 큰 국가 네. 변화를 꿈꾸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도 빨리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2분의 1로 하면 그거는 일본은 여당이 자민당이 집권하는 워낙 강하니까. 그런 과반수가 집권하는 그러한 제재이기 때문에 내각제니까 항상 여당이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근데 사실상 여당이라고 하면 자민당이잖아요. 이게 몇십 년. 그렇죠. 예, 이게 일본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략이 있습니다. 정말 계략이란 단어가 딱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이 측면에서 속내를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다층적으로 일본 뉴스를 그리고 한일 관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대 의원님 혹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요, 잘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이 개헌에서 이어지는 이 동아시아 이제 질서 변환이라는 측면에서 다카이치가 왜 저렇게 한국에 친절한가 이런 어떤 배경까지 한번 읽어보는 네, 그렇네요. 이런 지혜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친절함에 속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호사카이지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카이치 총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네, 그러나 일본 극우들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면서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식으로 투 트랙라고 계속 해왔지만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투 트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댓글들이 좀 이상한 게 올라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방송 중에 좀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사과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